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한적한 마을에는 책의 이황이 이기원론을 열정적으로 연구하던 젊은 학자 민재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이론을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설명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민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기원론을 재미있게 설명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날씨가 좋으면 근처의 작은 언덕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그날도 민재는 사람들을 그곳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준비한 자그마한 공연을 통해 이기원론의 묘미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민재는 작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두 아이를 무대로 불러냈습니다. 한 아이에게는 하얀색 천을 둘러주고 다른 아이에게는 붉은색 천을 둘러주었습니다. 그는 하얀 천을 두른 아이에게 이라는 이름을, 붉은 천을 두른 아이에게 기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민재는 먼저 이 역할의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는 모든 세상의 근본 이치야. 너는 여기서 움직이지 않고 바람처럼 고요히 서 있어줘. 그리고 기 역할의 아이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는 변화와 움직임을 상징해. 너는 자유롭게 춤을 추면서 여기를 돌아다녀봐. 마을 사람들은 두 아이의 움직임을 보며 웃었습니다. 은 고요히 서 있었고 기는 그 주위를 활기차게 뛰어다녔습니다. 민재는 웃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세상은 이렇게 이와 기가 만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변치 않는 법칙과 같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기는 그 안에서 생동감을 불어넣어줍니다. 이때 민재는 두 아이에게 서로 손을 잡게 했습니다. 이제 이와 기가 함께합니다. 이렇게 두 요소가 조화를 이루면 비로소 우리가 찾던 완전한 세상을 이룰 수 있답니다. 이어지는 즉석 연극에서 민재는 마을의 일상적인 사건들을 예로 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돌봐서 거두는 과정이 기의 움직임이라면 그 과정 속에 담긴 농사의 원리와 자연의 법칙은 곧 이라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이론이란 것이 꼭 어렵고 딱딱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재의 재치 있는 설명과 공연 덕분에 이기원론은 사람들에게 가깝고도 흥미로운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때때로 언덕에 모여 민재와 함께 철학적 수다를 즐겼습니다. 민재의 공연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의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도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대의 철학 이론은 현실과 만나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조선의 한 작은 마을에 아주 특별한 장터가 열렸습니다. 이곳은 율곡 이기원론을 바탕으로 색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었습니다. 이 장터의 중심부에는 이와 기의 정원이라는 독특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마치 철학적 미로처럼 설계되어 방문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죠. 정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온갖 기묘한 식물들이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나 볼 법한 형형색색의 꽃들은 이를 상징했습니다. 이 꽃들은 무형의 아름다움과 조화의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각 꽃에는 작은 팻말이 붙어있어 이에 다양한 의미를 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조화, 변함없는 원칙, 근본적인 구조와 같은 단어들이 매혹적으로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원의 반대편에는 기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조각품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기계장치, 변화무쌍하게 색이 변하는 물감,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형상이 바뀌는 얼음 조각 등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유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 현실의 물질적 속성이 그것이었죠. 정원의 중간 지점에는 이와 기의 벤치가 놓여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으면 좌우의 경치를 한눈에 담을 수 있었고 이와 기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며 젊은 손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이곳을 보렴. 이 정원은 우리의 삶과 비슷하단다. 이는 우리의 이상이고 우리의 꿈과 원칙이야. 그러나 기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이란다. 삶은 이상과 현실의 균형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조율해야만 하지. 꽃의 아름다움을 즐기면서도 조각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지. 손자는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잠시의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손자는 손가락으로 정원의 풍경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우리는 항상 이 정원처럼 살아야겠네요. 원칙을 잊지 않으면서도 변화에 잘 적응해야겠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맞아. 보이느냐? 저곳에 시냇물이 이와 기 경계를 흐르고 있단다. 그 물소리를 잘 들으며 살면 좋겠구나. 그 소리에는 조화의 비결이 담겨 있단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와 기의 조화가 만들어낸 멜로디가 두근거렸습니다. 그들은 늘 그렇듯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속 깊은 깨달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 장터와 정원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단순한 철학 이상의 삶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철학과 유머가 교차하는 신비로운 나라의 칸타스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유명한 철학자인 이마누엘 칸트를 매우 존경했고 그의 이론 중 특히 정언명령을 일상 속에서 활용하여 살아가곤 했습니다. 이 나라의 가장 큰 명절인 칸트 페스티벌에서는 사람들의 도덕적 통찰력과 유머 감각을 시험하는 특별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칸트의 정언명령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야 했습니다. 이 회의 대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참가자는 바로 젊은 농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의 농장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칸트의 철학에 대한 남다른 이해로 인해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그의 차례가 되었을 때 요한은 단상 위로 올라가 청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칸타스탄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이웃 알브레히트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알브레히트는 마을에서 가장 완벽한 사과 파이를 만들기로 유명합니다. 알브레히트의 사과 파이를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이라면 그 맛을 잊지 못하죠. 그런데 어느 날 알브레히트는 저에게 몰래 다가와 물었습니다. 요한, 너만 알고 있어라. 내 사과 파이의 비밀은 사실 금가루를 살짝 뿌리는 거야. 저는 깜짝 놀라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하고 물었죠. 요한의 이야기에 관중들은 흥미롭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론 알브레히트의 사과 파이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봅시다. 만약 우리 모두가 사과 파이에 금가루를 뿌린다면 결국 우리는 금가루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고 사과 파이의 특별함도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알브레히트, 이게 내가 원하는 바인가? 모든 사람이 금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법칙이 된다면 그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요한은 목소리를 낮추며 청중에게 미심장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칸트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의 사과 파이에 금가루를 뿌리는 행위가 정언명령에 부합하는가? 결국 알브레히트는 자신의 선택을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길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특별한 날에만 그 파이를 맛볼 수 있게 되었죠. 청중들은 이 이야기에 웃음을 터뜨리고 동시에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칸트의 정언명령이 단지 고리타분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유용하고 재미있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날 요한은 그의 통찰력과 유머 덕분에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칸트의 철학이 의외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음을 깨달았고 그날 이후 칸타스탄은 더욱 도덕적이고 유쾌한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도덕적 통찰력까지 주는 멋진 사례였지요.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는 덕윤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유명한 할아버지 아리스토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리스토 할아버지는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설파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에는 다양한 음식과 게임, 공연이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흥겨운 기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축제가 무르익을 즈음 마을에 건장한 청년 2명이 큰 소리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한 청년은 매우 성급하고 쉽게 흥분하는 성격이라 그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주먹을 휘두를 기세였습니다. 반면 다른 청년은 매사에 소극적이고 주저하는 편이라 상황이 나빠질 것을 충분히 예측하면서도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리스토 할아버지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가 둘 사이에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지 지켜보았습니다. 아리스토 할아버지는 잠시 두 청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성급한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용기란 무모함이 아니란다. 진정한 용기는 옳은 일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것이지 언제나 싸우려 드는 것이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청년은 뭔가 깨달은 듯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조용히 주저하는 청년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너에게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비겁함에 빠져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용기가 아닌 것이니 말이다. 두 청년은 묘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더니 이내 서로 손을 내밀며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아리스토 할아버지의 지혜로움을 칭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아리스토 할아버지의 중용 원칙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죠. 아리스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미있는 썰로 그치지 않고 마을 전체의 행복한 변화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덕윤리의 중요성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그날을 전환점으로 삼아 덕 있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리스토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곳에서 중용의 덕을 이야기하며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계속 전달하고 있었죠.